500억짜리 2년 건물은 내가 아주 잘 쓸게. 제발 빨리 좀 되져라. 산소호흡기를 단 채 죽어가는 제 귓가에 남편이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장례식엔 제일 비싼 조화 깔아드릴게요. 상간녀는 제 링거줄을 튕기며 낄낄거렸죠. 다 죽어가는 아내의 몸 위에서 남편과 불륜녀는 맞잡은 손을 흔들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한 달 시한부. 그들은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에 오만했던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절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게 봐도 한 달 남으셨습니다. 새벽 2시 국립암센터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로 건넨 췌장암 말기 통보가 여전히 제 귓속을 날카롭게 맴돌았습니다. 시한부라는 단어는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끔찍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가락시장 바닥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세운 500억짜리 정숙물산 빌딩이 제 죽음 뒤에 누구 손에 떨어질지를 아주 냉정하게 헤아리고 있었죠. 죽음의 공포보다 제 평생의 피땀이 도둑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 강동옥과 구두 굽소리를 바짝 죽이며 어두운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는 낯익은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자, 상간녀 이수진이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듯 당당하게 따라 들어왔죠. 저는 반사적으로 눈꺼풀을 완전히 내리고 호흡을 길고 느리게 늦췄습니다. 강동우는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멍청한 오만함을 역이용해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척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죠. 남편 강동호는 축축하고 뜨거운 숨결을 제 귓가에 바짝 들이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500억짜리니 건물, 수진이랑 내가 아주 잘 쓸게. 소름 끼치는 남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을 만큼 끔찍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죠. 그러니까 제발 눈치껏 좀 빨리 가라. 4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저주는 말기 암 통보보다 더 깊고 서늘하게 제 가슴 한복판을 잔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상간녀 이수진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수진은 뾰족한 손톱 끝으로 제 손등에 연결된 링거줄을 툭툭 튕기며 비아냥거렸죠. 사모님, 얼굴이 아주 잿빛이네요. 젊은 상간녀는 눈을 감고 누운 제 안색을 위아래로 살피며 소리 죽여 낄낄거렸습니다. 걱정 마요. 장례식엔 제가 강남에서 제일 비싼 조화로 쫙 깔아드릴 테니까. 이수진은 침대 발치에 다리를 거만하게 꼬고 앉더니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 위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들이 번쩍거리며 지나갔죠. 자기야, 이 건물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나 이거 당장 사줄 거지? 이수진이 콧소리를 잔뜩 섞어 남편에게 애교 부리듯 물었습니다. 강동우는 껄껄 웃으며 이수진의 얇은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저 여편네만 눈 감으면 이제 완벽한 우리 세상이야. 사고 싶은 거 100개라도 다 사줄게. 남편은 마치 이미 모든 승리를 확정 지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제 몸 위로
팔을 뻗어 서로의 손을 깍지 껴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내를 한가운데 둔 채 두 남녀는 마치 화려한 축하연이라도 버리듯 끝없이 시시덕거렸죠.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핏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 두 인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악을 쓰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고 단 한 번의 떨림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요동치는 호흡을 억누르며 돌덩이처럼 미동 없이 누워 있었죠. 지금 여기서 섣불리 화를 내며 깨어난다면 저 교활한 짐승들은 순식간에 가짜 눈물을 흘리며 제 발밑에 엎드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웃으며 나눈 더러운 문장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 장부에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축배를 들어라. 반드시 이 수모를 수천 배, 수만 배로 지옥같이 되갚아주마. 제 피 속에서는 질병의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동옥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수진은 침대 머리맡에 걸린 제 병상 차트를 함부로 획 낚아챘습니다. 상간녀는 제게 남은 수명이 고작 한 달뿐이라는 주치의의 기록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무척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진작에 병 좀 키워서 오지. 다 늙어 빠진 몸으로 사람 피곤하게 기다리게 만들고 있어. 이수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 얼굴을 향해 짜증스럽게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남짓 고요한 특실 병실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새벽빛이 병실 창틀을 조용히 넘어오기 직전 강동우와 이수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구겨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여보.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눈 감아. 남편은 마지막까지 끔찍하게 가증스러운 인사를 남기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찰칵. 육중한 특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경쾌한 발소리가 복도 저 멀리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다시 병실에 찾아온 뒤에야 저는 천천히 두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어둠 속에서 제 두 눈동자는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계산으로 번득이고 있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마른 손을 뻗어 두꺼운 환자용 이불 밑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틈새에 깊숙이 감춰둔 낡은 예비 휴대폰을 손가락 끝으로 꽉 움켜쥐었죠. 화면을 켜고 밤새 켜두었던 녹음 앱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강동우와 이수진이 제 몸통 위에서 나눈 소름 끼치는 대화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 작은 기계 안에 티끌 하나 없이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500억짜리 네 건물하고 속삭이던 남편의 추악한 음성이 귓바퀴를 때렸습니다. 저는 바싹 메마른 입술을 꾹 깨물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이깟 암덩어리 따위에게 져서 허망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장사꾼 윤정숙이 평생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모은 피땀을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의 입에 털어 넣어줄 수는 더더욱 없었죠. 죽음을 앞둔 가엾은 말기 암 환자의 눈물이나 절규 따위는 제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저를 산송장 취급하며 뻔뻔하게 축배를 든 자들을 향한 잔혹하고도 완벽한 반격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휴대폰을 이불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다가올 길고 험난한 싸움을 위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모든 인연과 악연이 처음 얽히기 시작한 1985년 새벽의 가락시장으로 이야기의 무대가 옮겨갑니다. 19살이었던 저는 새벽 3시부터 청과 도매상 한 귀퉁이에서 제 몸통만 한 사과 괴짝을 지게에 지고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에 홀로 던져진 제게 시장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냉혹한 곳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유일하게 정직한 땀의 대가를 동전 몇 잎으로 돌려주는 유일한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등이 얼어 터지고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와도 단 하루도 좌판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굳은 믿음을 주문처럼 되뇌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시장 자릿세를 거두며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조직 사내 셋이 제 좌판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덩치 큰 사내가 제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야, 고아원 출신 꼬맹이. 오늘부터 이 명당 자리는 우리가 쓴다. 당장 좌판 접고 꺼져. 힘없는 19소녀였던 저는 짐승 같은 사내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속절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공들여 쌓아둔 사과 괴짝이 무참히 뒤엎어지며 붉은 사과들이 진흙탕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죠. 제가 피멍든 무릎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던 40살의 여장부 국밥집 사장 한복순 아주머니가 커다란 쇠국자를 치켜든 채 불나방처럼 달려나왔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질 도둑놈들아. 어디 핏덩이 같은 어린애 밥줄을 끊어 먹으려 드느냐. 한복순 아주머니는 펄펄 끓는 국물 냄비를 엎어버리겠다는 기세로 사내들을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도끼 품은 중년 여자의 악에 질린 사내들은 결국 침을 퇴뱉고는 시장 밖으로 쫓겨나듯 물러갔죠. 넋이 완전히 나가 주저앉은 저를 자기 국밥집 안으로 데려간 한복순 아주머니는 뚝배기 가득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무라. 속이 든든해야 깡패놈들한테도 안 밀리는 기라. 제가 숟가락을 쥔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자 아주머니는 거친 손으로 제 등짝을 투박하게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야가 밥 먹는 눈빛이 시퍼렇게 살아있네. 니는 언젠가 크게 될 아이다. 내 장담한데이. 저는 그날 꽁꽁 언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넘어간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태어나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아무런 데가 없는 온전한 호의였으니까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은인인 한복순 아주머니가 몹쓸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옛날의 은혜를 갚고자 아주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남몰래 전부 계산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 앞 복도에서 아주머니의 어린 친동생 한명자가 제 두 손을 덥석 붙잡으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숙 언니, 우리 언니 병원비 언니가 다 내주셨다면서요. 이 큰 은혜를 평생 어떻게 다 갚아요. 저는 엉엉 우는 한명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명자야, 내가 19에 니네 언니한테 받은 국밥 한 그릇 값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이제 친자매나 마찬가지야. 29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좌판을 어엿한 대형 청과 도매상으로 훌쩍 키워냈습니다. 억척스러운 샘과 칼 같은 신용 하나로 가락시장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자리 잡았죠. 35의 나이에 피땀 모은 돈으로 제 인생 첫 상가 건물을 매입하며 부동산에 눈을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
그리고 능란한 말솜씨를 지닌 젊은 남자 강동욱과 손님을 가장해 제 도매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복숭아들 빛깔이 참 곱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미모가 과일보다 훨씬 더 눈부시네요. 강동우는 첫 만남부터 노골적으로 시선을 던지며 기름진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강동우는 매일같이 꽃다발과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찾아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집요하게 두드렸죠. 정숙 씨, 당신처럼 강단 있고 매력적인 여자는 내 평생 처음 봅니다. 당신 곁에서 평생 짐을 덜어주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일만 하느라 정 붙일 곳 하나 없이 지독하게 외로웠던 저는 강동호의 그 달콤한 거짓말에 바보처럼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제비 같은 놈이라며 뜯어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를 남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날 하객들 틈에 서 있던 한 명자만은 강동호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유심히 지켜보며 짙은 불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조용히 찾아온 한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좋은 날 초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요. 저 남자 눈이 사람을 안 보고 자꾸 언니 돈을 봐요. 제발 조심해요. 진심이 담긴 명자의 경고였지만 오랜만에 사랑이라는 환상에 깊이 빠져버린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하고 따뜻한 언덕이 생겼다고 순진하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얄팍한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인 1년 뒤 강동호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동호는 제 도매상 사업을 돕겠다는 핑계로 회사 법인 통장에 겁도 없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사 공금에서 7천만 원을 빼서 룸살롱이랑 골프장 회원권에 갖다 바쳐? 제가 밤새 회계장부를 맞추다 발각된 내역을 집어 던지며 소리치자 강동호는 뻔뻔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여보, 다 큰 물에서 사업하다 보면 높으신 분들 접대도 하고 폼도 잡아야 하는 거지. 돈 잘 버는 마누라 두고 째째하게 굴지 맙시다. 제가 밤을 꼬박 새우며 시장 바닥에서 회사를 키우는 동안 남편 강동호는 제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며 강남 룸살롱을 전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저는 결국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 악물고 삼켜버렸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남자 보는 눈도 없어서 이혼당했다는 소리. 내 자존심이 절대 허락 못해. 36이라는 나이에 시장 바닥에서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롱거리가 되기 싫었던 얄팍한 자존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신락 같은 미련 때문에 저는 강동호의 횡령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기생충 같은 만행을 묵인하며 저는 상처 입은 속을 감춘 채 홀로 거대한 부동산 왕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한 명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제 어리석은 인내가 훗날 끔찍한 병실에서 상간녀와 함께 제 죽음을 비웃으며 축배를 드는 괴물을 만들어낸 뼈아픈 첫 번째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흐른 어느 늦은 오후 저는 강남 노른자 땅에 우뚝 솟은 12층짜리 정숙물산 빌딩 최고층 회장실 창밖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빌딩의 시간은 어느새 500억을 훌쩍 넘어서 있었죠. 똑똑. 단정한 노크 소리와 함께 고문 변호사 서지원이 두툼한 결제 서류를 안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10년 전 시청의 무자비한 노점상 강제 철거에 맞서
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소송을 벌일 때 대형 로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를 무료로 변론해 주었던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나오던 날 저는 서 변호사의 두 손을 굳게 맞잡고 언젠가 이 큰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눈물로 맹세했었죠. 그날의 약속대로 서지원 변호사는 정숙물산의 고문 변호사가 되어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법률 방패막이로서 제 곁을 충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고 굴리는 돈이 불어날수록 남편 강동호의 허세와 씀씀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남편에게 명목상 부사장 직함과 사무실만 내주었을 뿐 결제 권한은 단 한 푼도 넘기지 않고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강동호는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이 부사장 명함만 사방에 뿌리고 다니며 제가 주는 용돈으로 유흥과 골프를 즐기는 껍데기뿐인 임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세련된 명품 코트를 차려입은 젊은 여자, 빌딩 임대 컨설턴트 이수진이 정숙물산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은 회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돈과 권력의 냄새를 쫓아 강동호에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었죠. 하루는 복도를 걷다 탕비실 쪽에서 들려오는 간드러진 콧소리에 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이수진이 커피를 저으며 남편의 어깨에 바짝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사장님, 어쩜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회장님은 부사장님 안 계시면 큰일 나시겠어요. 역시 우리 부사장님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강동호는 그 알량하고 노골적인 아부의 입이 귀에 걸려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속 없이 텅 빈 남편의 자존심을 능숙하게 어루만지며 왕처럼 떠받드는 젊고 예쁜 여자에게 강동호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 임대 상담을 핑계 삼아 하루가 멀다고 회사 밖으로 쏘다니며 뻔뻔하고 은밀한 짓거리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회장실에 홀로 남아 법인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던 제 눈에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푹 박혔습니다. 부부의 평소 동선과는 전혀 겹칠 일 없는 낯선 강남 외곽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강동호의 얼굴에 명세서를 들이밀며 차갑게 추궁했습니다. 당신 평일 대낮에 이 호텔 스위트룸은 왜 긁은 거야? 남편은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더니 이내 과장된 목소리로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올 중요한 외국계 거래처 임원들 밥 사주고 접대한 거잖아. 당신은 돈도 썩어나면서 남편 기죽이게 뭐 이런 걸로 꼬투리를 잡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째째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가락시장 바닥에서 100원 단위까지 셈하며 사람 속을 읽어온 제 짐승 같은 본능은 이미 더러운 진실의 냄새를 정확하게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잡는 대신 주먹을 꽉 쥔 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강동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해 회계팀장조차 모르게 지난 1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를 조용히 출력해 책상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한 회장실 책상에 앉아 붉은 형광펜을 들고 항목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남의 유명 여성 명품관 2천만 원 결제, 최고급 산부인과 VIP 진료비, 젊은 여자들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늙은 아내를 속이고 젊은 상간녀와 뒹굴며 제 피 같은 돈을 물쓰듯 뿌려댄 끔찍한 궤적이 카드 명세서 위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명세서의 날짜를 쫓아 회계장부를 뒤지던 중 저는 더욱 소름 끼치는 썩은 구멍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상간녀 이수진이 회사 임대계약서, 여러 건의 보증금 단가를 교묘하게 위조해 막대한 뒷돈을 자기 주머니로 빼돌린 명백한 횡령 정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더러운 불륜이라는 참혹한 개인적 배신과 제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회사 자금이 통째로 새어나가는 경영상의 치명적 위기가 이수진이라는 한 여자에게서 따리를 틀고 뻗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쇠 파이프를 들고 부사장실로 쳐들어가 두년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서류를 쥔 소나기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핏물을 억지로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화를 내며 자신의 패를 성급하게 먼저 까보이는 상인은 냉혹한 시장 바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히 인터폰을 들어 고문 변호사 서지원을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붉은 줄이 쳐진 카드 내역서와 이수진이 조작한 위조 계약서 사본 뭉치를 탁자 위로 스윽 밀어주었습니다. 서 변호사, 이 서류 꼼꼼히 좀 봐주게. 쥐새끼 2마리가 내 곡식 창고에 큼지막한 구멍을 뚫어놨어. 법적으로 어떻게 그물을 쳐야 단번에 숨통을 끊을 수 있는지 밑그림을 단단히 그려줘. 서 변호사는 꼿꼿한 자세로 서류를 빠르게 훑어내려가더니 미간을 매섭게 좁히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장님, 이건 남편분의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조직적으로 회장님의 재산을 갉아먹으려는 악질적인 범죄 정황입니다. 서 변호사는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짚어내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애매한 서류들만으로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저쪽에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위험이 큽니다.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만 합니다. 서 변호사의 뼈있는 조언에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교활한 기생충 부대에게 제 왕국이 얼마나 파먹혔는지 그 썩은 뿌리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늙은 아내인 척 평소에 회장님 연기를 계속하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마저 퇴근시킨 뒤 넓고 화려하지만 무덤처럼 텅 빈 집 안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창문에 비친 제 지친 얼굴 위로 평생 밥 한 술 편히 넘기지 못하고 쌓아 올린 이 왕국의 심장부를 파먹는 두 짐승의 징그러운 그림자가 목을 옥죄듯 어른거렸습니다. 배신의 뼈대는 구역질 나게 드러났지만 아직 저 짐승들의 숨통을 단칼에 끊어낼 결정적 무기가 제 손에 없었죠. 저는 턱끝까지 차오른 분노의 불길을 차갑게 식히며 남편 강동호의 방심을 치명적으로 찔러 들어갈 완벽한 날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환갑 60번째 생일을 맞은 그날, 저는 집안일을 돕는 아줌마마저 일찍 퇴근시키고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소고기를 듬뿍 넣고 손수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식탁 위에 정갈하게 상을 차려놓은 채 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던 강동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부산 쪽에 급한 출장이 잡혀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에 들어올 것 같아. 먼저 자.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현관에서 구두를 구겨 신으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나간 직후 안방 옷장을 열어보고 그 출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이나 지방 공장이 있는 부산 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새 정장 한 벌과 남편이 특별한 날에만 뿌리는 진한 향수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를 밝히던 화려한 촛불이 어느새 절반이나 촛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정성 가득한 미역국은 차갑게 식어 기름이 하얗게 둥둥 떴죠. 벽시계의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킬 때까지 현관문이 열리기는커녕 남편에게서는 형식적인 축하 전화 한 통조차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무덤처럼 고요한 다이닝룸 식탁 앞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제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0평생 죽어라 돈만 쫓아 달렸지만 결국 이 크고 화려한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버림받은 유령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식어빠진 생일상과 촛불을 치우려 무거운 몸을 일으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징. 거실 가죽 소파 깊숙한 틈새에서 짧은 진동 소리가 울리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강동옥과 아침에 허둥지둥 나가느라 깜빡 잊고 두고 간 업무용 태블릿의 화면이 밝아진 것이었죠. 소파로 다가가 잠금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태블릿 화면을 무심코 밀어 올렸습니다. 밝아진 화면 한가운데에 상간녀 이수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이 끔찍하게 선명한 모습으로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수진 자기야, 나 언제까지 그 늙다리 할망구 비위 맞추면서 숨어 지내야 해? 나도 당당하게 자기 옆에 서고 싶단 말이야. 강동호 수진아, 우리 아기 조금만 더 참아. 저 멍청한 여편네 재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내 앞으로 싹 돌려놓을 완벽한 방법 다 찾아놨으니까. 그 할망구는 내가 곧 길바닥에 빈몸으로 쫓아낼 거야. 눈을 의심케 하는 구역질 나는 활자들이 제 시신경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떨어가며 메신저 스크롤을 위로 쭉 올려보았습니다. 대화창 안에는 두 사람이 제 건물과 통장을 어떻게 쪼개어 가질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역부터 심지어 제가 언제쯤 과로로 쓰러지거나 병에 걸려 빨리 죽어버릴지 낄낄거리며 저울질하는 소름 끼치는 대화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망구, 눈치 없는 여편네,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 남편의 입가에서 떨어져 나온 저주 섞인 활자들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며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태블릿을 쥐고 있는 양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당장이라도 태블릿을 거실벽에 집어 던져 산산조각 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동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그 더러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려던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나도록 억눌렀습니다. 대신 제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렌즈를 태블릿 화면에 바짝 들이대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강동우와 이수진이 나눈 구역질 나는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별로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안전한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를 걸어 동기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 저는 태블릿의 전원을 조용히 끄고
처음 남편이 떨어뜨렸던 소파 틈새 각도 그대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저는 하얗게 굳어버린 차가운 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푹푹 떠서 억지로 목구멍 너머로 삼켰습니다. 이 차가운 굴욕을 뼛속 깊이 새겨 반드시 그놈들의 피눈물로 되갚아 주리라 독하게 다짐하면서요.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20년 지기이자 제 평생의 은인인 한복순 아주머니의 친동생 한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조용하고 한적한 국밥집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저는 지난밤 태블릿에서 발견한 끔찍한 진실과 남편의 불륜을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명자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명자야, 나 아무래도 아주 크고 위험한 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내 평생 처음으로 부탁할게. 나 좀 도와다오. 제 이야기를 듣던 한명자의 둥근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명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두 손을 억세게 부여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뭘 했어요? 10수년 전 언니 결혼식 날 내가 그 인간 눈동자가 언니를 안 보고 돈을 핥고 있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천하의 몹쓸 짐승 같은 놈. 저는 엉엉 우는 명자의 손등을 꽉 움켜쥐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부탁했습니다. 명자야, 울지 마. 내 눈과 귀가 되어서 회사랑 집안에서 강동우랑 그 상간녀년이 무슨 짓을 작당하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지켜봐줘. 그년 놈들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한명자는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더니 매섭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서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두 사람은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와 통화 첫마디를 암호처럼 정해두고 강동우 부부의 수상한 동선을 조용히 미행하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선 저는 곧장 서지원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 변호사와 마주 앉은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 변호사, 만약 내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 재산 단 한 푼도 강동우 그 인간 쓰레기한테 넘어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법적 장치와 기부 재단을 지금 당장 설계해줘. 서지원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특유의 냉철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회장님, 아주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최악의 만약을 대비해 유 원장과 재산 처분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법적으로 묶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순 생일날에 차갑게 식은 미역국 앞에서 눈물 대신 분노를 삼키며 시작된 제 은밀한 반격. 그 반격은 한명자라는 든든한 감시자의 눈과 서지원이라는 예리한 법의 칼날, 이 두 개의 강력한 축을 양손에 쥐며 남편의 숨통을 향해 조용히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해 봄, 제 반격 준비가 서지원 변호사와 한명자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무르익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무리한 업무와 지독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 몸에 심상치 않은 이상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복통에 시달렸고 한 달 새 체중이 무려 5kg이나 무섭게 빠져버렸죠. 결국 저는 미뤄두었던 정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국립암센터의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같은 날 남편 강동우 역시 회사 임원 단체 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마지못해 끌려와 제 옆 진료실에서 나란히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 몽롱한 상태로 회복실에 누워있던 저는 그날
우리의 조직 검사 검체가 같은 시각, 같은 검사실에서 연이어 채취되어 동일한 은색 운반 트레이에 나란히 담긴 채 병리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사 후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 병리과 깊숙한 검사실에서 젊은 전공의 박태영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영은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암으로 잃은 뼈아픈 상처 때문에 환자의 검사 데이터 앞에서는 유독 강박적일 만큼 꼼꼼하게 교차 검증을 하는 깐깐한 습관을 지닌 의사였죠. 모니터에 띄워진 여러 건의 조직 검사 결과지를 기계적으로 대조하던 박태영의 미간이 순간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이게 뭐지? 윤정숙 환자와 강동우 환자 부부인데 데이터가 뭔가 이상하잖아. 박태영은 두 장의 결과지를 출력해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포의 악성 종양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병리 소견과 환자의 기본 정보인 성별, 나이, 신장, 체중 데이터가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긋나 엉켜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두꺼운 결과지 파일을 들고 병리과 담당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 접수된 윤정숙 환자와 강동우 환자의 검체 결과지에 심각한 오류가 의심됩니다. 임상 데이터와 병리 소견이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태영이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보고했지만 나이 지긋한 교수는 귀찮은 듯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박 선생. 이건 그냥 원무과에서 나이나 성별 전산 입력하다가 흔하게 나는 타이핑 오류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환자한테 있는 그대로 결과 통보하고 넘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재검이야. 교수는 서류를 탁자 위로 신경질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태영은 서류를 다시 챙겨 들고 연구실을 나서며 입술을 굳게 일자 다물었습니다. 환자의 생사가 걸린 조직 검사 결과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이야. 박태영은 병원의 낡은 관행과 교수의 지시를 거스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양심의 소리에 따라 조용히 두 환자의 검체 재검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시스템 접수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저는 다음 날 오전 주치의의 진료실에 홀로 앉아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심각하게 바라보던 주치의가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유감스럽게도 췌장암 말기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여러 장기로 손쓸 수 없이 넓게 퍼져버렸습니다. 길게 봐도 한 달 남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이 쾅 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슬픔 대신 기계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달 뒤에 죽어버리면 제가 피눈물로 세운 500억짜리 빌딩이 남편 강동우와 그 더러운 상간녀 이수진의 입속으로 통째로 굴러떨어진다는 치명적인 계산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제 재산을 도둑 맞는 꼴은 죽어도 막아야 한다는 짐승 같은 각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곧바로 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변호사, 나 시간이 별로 없어. 전에 말했던 내전 재산 기부 처분 절차, 지금 당장 속도 내서 서둘러줘.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 다음 날 저는 국립암센터 특실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간병인 자격으로 특실에 상주하게 된 한명자가 굳은 얼굴로 병상 옆간이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저는 이불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2개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한 봉투에는 서지원 변호사가 작성한 완벽한 유언장 초안이, 다른 봉투에는 정숙물산 빌딩의 명의를 국립암센터 공익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기 위한 위임장과 인감 서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 내 빌딩 전부 나처럼 아픈 사람들 살려내는 암센터 재단에 싹 다 기부해버릴 거다. 강동호 그 개만도 못한 도둑놈들 배 불려주느니 차라리 이게 100번, 1000번 나아. 제가 핏발선 눈으로 단호하게 말하자 서류를 받아든 한명자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언니 자식도 없이 평생 그 험한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로 모은 생명 같은 돈인데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명자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저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낮에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의식이 점점 흐려져가는 말기암 환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녀갈 때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죠. 하지만 늦은 밤이 되어 면회객이 끊기고 병실 문이 굳게 닫히면 저는 무거운 산소호흡기를 벗어 던지고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명자가 몰래 가방에 숨겨 들어온 노트북 전원을 켜고 고문 변호사 서지원과 은밀하게 보안 화상 연결을 맺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서지원 변호사는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보며 안경 너머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저와 시장 상인들을 구해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이제야 이런 일로 갚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기부 서류는 단 한 치의 법적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서 변호사의 든든한 다짐에 저는 야윈 손으로 펜을 쥐고 재단 기부 서류에 힘주어 제 서명을 하나씩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가 깊은 밤 불 꺼진 병실에서 남편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재산 이전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병원 지하 병리 검사실에서는 박태영 전공의가 몰래 접수한 2 검체의 재검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늙은 여인의 완벽한 위장 연기와 윗선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은 한 젊은 의사의 올곧은 양심이 각기 다른 공간에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실과 검사실 안에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엄청난 반전의 폭풍이 서서히 그 숨막히는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재단으로의 소유권 이전 서류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밤을 꼬박 새운 어느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벌컥? 미처 발소리도 내지 않고 예고도 없이 특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동우와 이수진이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저는 이불 위에 펼쳐져 있던 노트북과 서류들을 잽싸게 이불 밑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재빨리 산소호흡기를 입에 문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호흡을 늦추며 1초 전까지 죽은 듯 잠들어 있던 혼수 상태의 환자로 완벽하게 되돌아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침대 곁으로 다가온 강동호는 메고 온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두운 병실 조명 아래로 슬쩍 비친 그 서류의 정체는 제 전 재산을 남편인 강동호 자신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빈틈없이 꾸며진 새빨간 가짜 위조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 위로 몸을 숙이더니 굳게 감긴 제 눈을 향해 뱀처럼 교활하고 능글맞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자는 거 다 알아. 미안한데 여기 지장 하나만 딱 찍자. 응? 당신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편하게 살아야 당신도 저승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강동우는 제 야윈 오른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인주함에 붉은 인주를 거칠게 묻혔습니다. 저는 온몸의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운 채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의 힘을 완전히 툭 빼버렸습니다. 손가락이 젖은 손뭉치처럼 축 늘어지게 만들자 강동욱가 아무리 제 손목을 잡고 서류 위에 짓눌러도 지장은 번번이 붉게 뭉개지며 형체를 알 수 없게 번져버렸습니다.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이수진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 자기야. 왜 이렇게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다 늙어 빠져서 근육이 다 녹았나 봐. 이래서야 동사무소에서 이 지장을 유언장으로 쳐주겠어? 상간녀는 제 늘어진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치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강동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 넘게 제 손가락을 쥐고 인주를 묻혀가며 씨름을 했지만 끝내 위조 유언장에 또렷하고 유효한 지장을 단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 씨발, 족같네 진짜. 오늘은 틀렸어. 내일 낮에 의사들 눈 피해서 다시 오자. 남편은 뭉개진 가짜 유언장을 구겨서 가방에 쑤셔넣고는 신경질적으로 병실 문을 쾅 닫고 빠져나갔습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남긴 더러운 향수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 곁 협탁 위 풍성한 화병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작동 램프가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남편이 저를 협박하며 지장을 억지로 찍으려 했던 그 모든 더러운 대화와 실랑이가 녹음기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교대 시간에 맞춰 병실로 들어온 한 명자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이어폰을 꽂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백업 파일을 만들며 싸늘하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정숙 언니, 이 멍청한 인간이 지 발로 사문서 위조라는 감방 직행 무덤을 아주 깊게 파셨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형사처벌감이야. 저는 서지원 변호사에게 보안 메일로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위조 유언장의 존재를 상세히 알렸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즉각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형사 고발 카드가 될 완벽한 무기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방어하셨습니다. 파일은 제가 안전한 금고에 별도로 이중 보관해 두겠습니다. 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격의 그물을 촘촘히 짜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무렵 병원 지하 병리과 구석에서는 박태영 전공의가 재검 최종 결과지가 담긴 파일철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하는 박태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죠. 박태영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재검 결과는 열흘 전 채취되었던 저와 남편 강동호의 조직 검체가 운반 카트 위에서 라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명백하고도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한 달을 선고받아야 했던 사람은 저 윤정숙이 아니라 같은 날 나란히 누워 검사를 받았던 제 남편 강동호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윤정숙 환자, 즉 제 진짜 검체 데이터는 초기 단계의 아주 경미한 병변만을 보이고 있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로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희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반면
이미 손쓸 수 없이 전신으로 암세포가 잔인하게 퍼져나간 가난 말기의 진짜 주인은 제 옆에서 살고 싶다며 비아냥거리던 남편 강동호의 것이었습니다. 박태영은 자신이 손에 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병원 전체를 뒤집어 엎고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얼마나 거대한 시한폭탄인지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꼼꼼하게 봉인해 자신의 개인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굳은 얼굴로 제 담당 주치의인 종양내과 교수의 진료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엄청난 폭풍의 눈이 병원 지하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 없는 저는 아직도 제게 남은 시간이 고작 한 달뿐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초조함 속에 저는 한 명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국립암센터 재단 기부 서류의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휘갈겨 넣었습니다. 명자야. 이거 오늘 당장 서 변호사한테 갖다 줘. 내가 숨 넘어가서 눈 감기 전에 이 모든 재산 이전 절차가 완벽하게 끝장나야 해. 강동호 그 개만도 못한 새끼 손에 내 돈단 1원짜리 한 입도 넘어가지 못하게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해. 저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신신당부했고 명자는 서류 봉투를 가슴팍에 품고 눈물을 훔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처절한 전제 위에서 남편을 지옥으로 끌고 갈 완벽한 복수의 덫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기막힌 진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무력하게 죽어가는 말기 환자라고 믿었던 제가 사실은 검체가 뒤바뀌어 멀쩡히 살아날 운명이었고 제 죽음을 재촉하며 상간녀와 축배를 들던 강동옥과 진짜 죽음의 사신을 마주한 시한부였다는 첫 번째 반전. 봉인된 채 자물쇠 속에 갇힌 그 진실의 폭탄이 제가 밤새 피를 토하며 쌓아 올린 복수의 판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버릴 폭발의 순간만을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지 사흘이 지난 낮 정숙물산 빌딩 1층 로비 한복판에서는 예정에 없던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부사장인 강동호와 내연녀 이수진이 빌딩 관리소장을 윽박지르며 한바탕 거친 난동을 피우는 중이었죠. 강동호는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해대더니 관리소장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툭툭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이 소장, 저 윤정숙 여편네는 지금 병실에 누워 산소호흡기 꽂고 곧 되질 사람이야. 내가 남편이고 이 건물 유일한 상속자인데 왜 말을 안 들어? 당장 명의 이전 절차 밟을 테니까 인감이랑 관리장부 다 내놔. 이 건물은 이제 온전히 내 거라고. 옆에 선 이수진 역시 화려한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소장님,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새 주인 못 알아보고 이렇게 굼뜨게 굴면 당장 내일 아침에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요.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강남 빌딩 관리인을 한담? 두 사람이 세입자들과 빌딩 직원들이 뻔히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아나무인으로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빌딩 정문 유리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 차림의 국립암센터 재단 관계자들을 대동한 서지원 변호사가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강동호의 코앞에 두툼한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이전 서류 뭉치를 팍 소리나게 들이밀었습니다. 강동호 씨, 당장 추태 멈추시죠. 이 빌딩은 이미 3주 전 국립암센터 공익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서 변호사의 싸늘한 통보에 기세등등하던 강동호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빌딩은 더 이상 윤정숙 회장님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대상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당신과는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남의 재단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퇴거하십시오. 강동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지원 변호사의 서류를 획 빼앗아 들고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무슨 미친 개소리야. 정숙이는 지금 의식도 없는 혼수 상태인데 무슨 등기를 넘겼다는 거야. 이거 다 변호사 니년이 중간에서 환자 지장 훔쳐서 조작한 사기극이지. 이수진 역시 사색이 되어 발을 구르며 서지원 변호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 여자가 무슨 정신으로 500억을 전액 기부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전부 무효라고. 당장 경찰 불러. 하지만 서지원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윤정숙 회장님이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자필로 직접 서명하신 화상 녹화 기록과 법적 공증 서류가 빠짐없이 존재합니다. 억지를 부리시려거든 제 코앞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시죠. 궁지에 몰린 강동호와 이수진이 발악하며 고함을 질러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소란스러운 로비 구석에 멈춰있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간병인 한 명자가 등 뒤에서 단단히 쥐고 밀어주는 휠체어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채 짐승들이 날뛰는 로비 한복판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 며칠 안에 죽을 줄만 알았던 늙은 아내가 두 눈을 형형하게 빛내며 눈앞에 나타나자 강동호는 대낮에 유령이라도 마주친 듯 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휘청거리더니 쿵 하고 대리석 바닥에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찧었죠. 저는 명자에게 손짓해 휠체어를 주저앉은 남편의 턱 밑까지 바짝 밀어붙이게 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강동호의 비열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뚫어지라 내려다보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정신 아주 멀쩡해. 제 입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에 강동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귓가에 대고 500억짜리 건물 아주 잘 쓰겠다고 제발 눈치껏 좀 빨리 죽으라고 속삭이던 그 끔찍한 새벽부터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들의 그 구역질 나는 짓거리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어. 강동호는 눈앞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직감하자마자 순식간에 안면 근육을 싹 바꾸고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미친 듯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수가,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잠깐 귀신에 씌어서 미쳤었나 봐. 내 본심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편은 가짜 눈물까지 억지로 쥐어짜내며 제 바지춤을 바스라질 듯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라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선 한 명자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명자야, 저 짐승들 입 좀 막게 그거 틀어라. 명자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소형 스피커를 꺼내 들고 가장 큰 볼륨으로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당연하지. 저 여편네만 눈 감으면 이제 완벽한 우리 세상이야. 소름 끼치도록 경박한 강동호의 육성이 숨죽인 로비 전체 대리석 벽을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세입자들과 빌딩 직원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자는 거 다 알아. 미안한데 여기 지장 하나만 딱 찍자. 응? 당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손에 힘이 없어? 이래서 지장이 찍히겠어? 뒤이어 위조 유언장에 제 손가락을 억지로 짓누르며 협박하던 남편의 음성과 이수진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까지 단 한 글자의 가감 없이 로비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명백하고 끔찍한 증거 앞에 강동호의 낯빛은 완전히 썩은 흙빛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색이 된 이수진이 하이힐을 신고 덜덜 떨며 강동호의 소매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자, 자기야.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뭐라고 변명 좀 해봐. 하지만 강동호는 당장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급급해 이수진의 손을 징그러운 벌레 떼어내듯 거칠게 팍 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당장 손 놔.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옆에서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내 마누라한테 이런 짓을 왜 해? 방금 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제 죽음을 축하하며 돈잔치를 벌이려던 두 남녀가 이제는 썩은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추악한 밑바닥을 여과 없이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을 길가에 쓰레기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9 가락시장에서 사과 괴짝을 나르며 맨손으로 시작해 40년을 피눈물로 일군 제 인생이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서글픈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끔찍한 괴물로 만드는구나. 바닥을 구르는 너희들을 보니 내 피땀 흘린 40년 세월이 참으로 허망하다. 저는 나직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마디를 뱉어내고는 명자에게 휠체어를 돌리게 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가 제 앞길을 막아서는 기자들과 사람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저를 묵묵히 호위했습니다. 정숙물산 로비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야유와 멸시 섞인 조롱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무릎 꿇고 주저앉은 강동호의 처절한 꼴은 그야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통쾌한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빌딩 문을 나서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로비에서의 얄팍한 망신이 끝이 아니라 강동호와 이수진을 바닥없는 생지옥으로 완벽하게 처박아 버릴 진짜 복수의 서막릴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로비 한복판에서 세입자들과 직원들 앞에 더러운 민낯이 까발려지며 개망신을 당한 강동호는 그 정도로 순순히 제 발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대형 로펌의 독사 같은 변호사를 앞세워 저를 상대로 이혼 및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뻔뻔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강동호 측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의 논리는 구역질이 날 만큼 파렴치했죠. 4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500억대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남편인 자신의 몫이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제 병원 재단 기부는 명백한 법적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강동호는 쓰레기 같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뒷돈을 먹여 악의적인 찌라시 기사까지 마구잡이로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혼수 상태에 빠진 불쌍한 노인네를 이용해 악질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하고 재산을 가로채 병원에 넘겼다. 제가 죽기 살기로 완성한 숭고한 재단 기부의 정당성이 강동호의 더러운 여론전과 끈질긴 법의 회색지대 안에서 조금씩 진흙탕처럼 탁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두툼한 소송 서류를 손에 쥔 채 저는 깊은 밤 병상에 앉아 끓어오르는 분노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서 쪽잠을 자며 병실을 지키던 한 명자가 부스스한 얼굴로 깨어나 핏발선 제 눈을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재판까지 가면 길고 짐 빠지는 싸움이 될 텐데 그냥 저 짐승 같은 놈한테 재산 절반 뚝 떼어 던져주고 마음 편히 여생을 보내는 건 어때요? 언니 몸 상할까봐 무서워요. 명자의 걱정 어린 만류에 저는 쥐고 있던 소송 서류를 이불 위에 패대기치며 매섭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야, 이건 더 이상 돈이 아까워서 버리는 싸움이 아니야. 시장 바닥에서 쉰내 맡아가며 정직하게 살아온 내 40년 인생 전체가 저딴 쓰레기 버러지 입에서 조작이니 사기니 하며 더럽게 매도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존엄의 문제야. 내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저놈이 피눈물 흘리며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볼 때까지 끝까지 갈 거다. 밖에서는 남편의 악랄한 이혼 소송이라는 외부의 칼날이 제 목을 점점 옥죄어 오는 사이 병원 내부에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가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태영 전공의가 끈질기게 파헤친 검체 뒤바뀜이라는 치명적인 의료사고 결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립암센터의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히고 수백억 대의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병원의 고위 경영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권력과 회유라는 역겨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병원 행정동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원무부장실. 무거운 호출을 받고 불려간 박태영 전공의 앞에 기름진 얼굴의 원무부장이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박 선생, 자네 앞길 아직 창창하잖아. 이 검체 뒤바뀐 일 그냥 자네 선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서류 파쇄하면 우리 모두가 편해져. 병원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원무부장은 책상 위로 두툼한 봉투 하나와 고급 만년필을 툭 밀어 던지며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만 무덤까지 가져가 주면 자니가 그토록 원하던 내년 펠로우 자리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면 이 바닥에서 의사가운 벗을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진실을 온전히 쥐고 있는 유일한 의사에게 더러운 침묵의 대가로 탄탄대로의 미래가 달콤한 독사가처럼 제시된 순간이었습니다. 원무부장의 비열한 협박 앞에 선 박태영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차가운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야윈 얼굴이 또렷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거짓말하는 병원은 이미 병원이 아니다. 의대에 입학하던 날 스승이 가슴에 새겨주었던 그 단단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긴 박태영은 원무부장이 내민 서류와 뇌물을 싸늘하게 외면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의사 생명이 끝장날지도 모르는 지독한 보복을 당장 각오하면서요. 그날 늦은 밤 어둠이 짙게 깔린 국립암센터 복도, 인적조차 드문 새벽 2시 무렵 제 특실 병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소송 서류를 손에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제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사색이 되어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젊은 의사 박태영이었습니다. 박태영은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더니 품속에서 겹겹이 봉인해 두었던 낡은 서류철 원본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병원 경영진은 당장 이 결과지를 흔적도 없이 덮어버리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도저히 그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부 들고 왔습니다.
박태영은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아주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끔찍한 진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똑똑히 들으십시오. 한 달 전 검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결과지에 따르면 회장님의 검체는 초기 단계일 뿐 당장 수술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저는 박태영이 내뱉는 충격적인 말에 숨을 쉴 수조차 없어 서류를 쥔 두 손만 하얗게 질리도록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암세포가 전신으로 다 퍼져서 진짜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말기 환자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날 같이 검사받았던 강동호 부사장님입니다. 박태영이 건넨 차가운 서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제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며 빨리 죽어달라고 축배를 들던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실은 제 몸속에서 이미 썩어 문드러져가며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는 그 기막히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 그 통쾌하면서도 잔인한 우주적 농담 같은 현실에 제 피 속의 모든 세포가 미친 듯이 전율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 한 장이 강동욱과 걸어온 악랄한 이혼 소송의 판도는 물론이고 제가 준비한 복수의 종지부를 찍을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열쇠임을 즉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로 진실을 들고 찾아와 준 박태영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박 선생 자네가 오늘 지켜낸 건 단순한 종이 서류 한 장이 아니야. 죽어가는 늙은이의 억울한 목숨과 긍지를 통째로 살려낸 거야. 이 크나큰 은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되갚겠네. 박태영은 병원의 가혹한 보복을 이미 전부 각오한 듯 희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온을 입으며 스스로 다짐했던 환자 앞에서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회장님께서 직접 남은 싸움을 끝내주십시오. 박태영은 결과지 사본 한 부를 제 병상에 남겨둔 채 묵묵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강동호의 악랄한 소송이 제 목을 조르고 안에서는 병원의 끔찍한 은폐라는 두꺼운 벽이 저를 짓누르던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양심을 지켜낸 한 젊은 청년이 건네준 이 진실한 장이 이제 곧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릴 가장 무섭고 잔인한 반격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의 양심이 건네준 완벽한 진실의 열쇠를 손에 단단히 거머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앉아 곧장 서지원 변호사를 특실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서 변호사 앞에 박태영 전공의가 목숨 걸고 가져다준 조직검사 재검 결과지 원본과 사본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던 서 변호사의 차가운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확신으로 번뜩였습니다. 회장님, 이 기막힌 반전의 서류가 강동호의 그 뻔뻔한 이혼 소송을 단숨에 박살낼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카드가 될 것입니다.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서 변호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으로 국립암센터 최고 경영진에게 곧바로 정식 내용 증명 공문을 매섭게 날려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검체 뒤바뀜이라는 치명적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해 즉각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병원 전체를 언론에 폭로하고 형사고발하겠다. 단 오늘 안으로 진실을 대중 앞에 투명하게 정정하고 피해자인 두 환자에게 무릎 꿇고
공식 사과한다면 조용히 덮어주겠다. 병원 폐업까지 각오해야 하는 대형 언론 폭로와 수백억 대 형사 고발의 끔찍한 위협 앞에서 뻣뻣했던 병원 경영진은 반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서 변호사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검체관리 과실과 은폐 시도를 완전히 인정했고 재검 결과를 공식 의료 기록으로 즉각 수정했습니다. 원무부장의 비열한 협박을 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던 박태영 전공의는 오히려 병원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진실을 지켜낸 참된 의사로 단숨에 영웅이 되어 병원 내에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저는 박태영에게 조용히 과일 바구니와 함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며칠 뒤 드디어 강동우와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서기 전 그 더러운 짐승들의 숨통을 직접 제 손으로 끊어놓기 위해 최후의 단판을 빙자하여 강동우를 제 특실 병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내 놈이 내 손가락을 꺾어 지장을 찍으려 했던 위조 유언장 시도 녹음 파일을 내일 아침 당장 경찰과 언론에 싹 다 뿌려버리겠다. 제 서늘한 협박 문자에 강동우는 제발 저린 도둑놈처럼 허겁지겁 상간녀 이수진을 대동하고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동우의 한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 병이, 다른 한 손에는 크리스털 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승리를 확신한 승전 장군처럼 거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죠. 정수가, 어차피 며칠 뒤면 관에 들어갈 송장인데 서로 얼굴 붉히고 피곤하게 소송까지 갈 필요 있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좋게 협상하자. 강동우는 뻔뻔하게 크리스털 잔에 샴페인을 콸콸 따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깟 녹음 파일 하나 쥐고 있다고 쳐도 재산 절반만 순순히 내놓으면 내가 소송도 취하해주고 그 건물 기부한 것도 다 눈 감아줄게. 어차피 넌 돈 한 푼 못 써보고 흙구덩이로 들어갈 몸이잖아. 안 그래? 남편의 그 악랄하고 비열한 얼굴을 마주하고도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용 침대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걸터앉은 채 입꼬리를 한껏 올려 아주 서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나도 오늘 당신이 저승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아주 특별하고 마지막인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저는 협탁 위에 놓여 있던 스피커폰의 버튼을 탁 하고 눌렀습니다. 미리 연결을 대기하고 있던 회선 너머로 병원 종양내과 주치의와 박태영 전공의의 묵직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강동우 부사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즉시 정정 통보를 드려야 할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조직 검사 과정에서 부사장님과 윤정숙 회장님의 검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피커폰의 내용에 강동욱과 샴페인 잔을 든 채 멍청하게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를 선고받아야 했던 사람은 사모님이 아니라 바로 부사장님 강동우 씨 당신입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동우 씨는 현재 간암 말기, 암세포가 이미 전신 장기로 걷잡을 수 없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한 달 남짓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쏟아진 사형 선고가 끝남과 동시에 강동우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허망하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잔이 산산조각 나고 끈적한 샴페인이 병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강동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순식간에 쫙 빠져나가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다 저 여편이가 꾸민 새빨간 조작이야. 내가 왜 말기암이야. 내가 왜 죽어. 강동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입에서 하얀 거품을 개걸스럽게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집히더니 허우적거리던 몸뚱이가 그 자리에서 픽 하고 맥없이 쓰러져 정신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뒤에 서서 그 모든 기막힌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상간녀 이수진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거품을 물고 쓰러진 강동호에게서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듯 황급히 몇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다 죽어가는 말기암이면서 나한테 500억 건물을 준다고 뻥을 쳐? 어휴, 재수 없어. 나랑은 이제 끝이야. 상관없어. 이수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강동호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꽥 지르고는 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병실 문을 쾅 열어젖히고 미친 듯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거품을 물고 있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마시다 남은 샴페인 병을 거꾸로 들어 남은 술을 남김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남편의 뺨을 타고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죠. 잘 가라는 인사. 내 놈이 내 귀에 대고 했던 그 저주. 이제 내가 구역질 나게 돌려주지. 잘 가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서지원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유언장 시도 녹음 파일과 재검 결과지 원본 앞에 강동호 측 변호사는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오히려 강동호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되어 철저하게 파멸했고 제500억짜리 빌딩은 10원 한 장 뜯기지 않고 온전히 암센터 재단에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고급 오피스텔. 짐을 서둘러 싸던 이수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평소 몰래 저울질하며 꼬리치던 다른 부자 남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뼈를 얼리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야, 이수진. 너 다 죽어가는 노인네 재산 훔치려고 사기쳤다며? 강남 바닥에 내 더러운 소문 다 퍼졌어. 다시는 내 번호로 전화하지 마. 재수옴 붙을라. 가차없이 끊겨버린 전화기 통화음. 회사 공금 횡령과 사기 혐의 고소까지 무겁게 얹힌 이수진은 강남 부동산 바닥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한 채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떠나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무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국립암센터 1층 로비 구석. 강동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술비조차 없어 재단에 구걸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그는 평소 형님 동생하며 호영호재하던 골프장 친구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매몰차게 수신 거부를 당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텅 빈 로비 한가운데서 강동호는 금빛으로 빛나는 정숙 나눔 재단 명패를 초점 잃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가슴을 쥐어뜯고 꺼이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돈을 훔치려던 자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스스로 파놓은 깊은 무덤에 나란히 빠져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완벽한 인과응보의 광경. 그 통쾌하면서도
서글픈 장면 앞에서 저는 통쾌함도 얄팍한 동정심도 남지 않은 아주 담담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창밖에 맑게 갠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잔인하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계절이 무르익어 국립암센터 병동 앞들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눈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적처럼 병변을 발견한 저는 훌륭한 의료진의 수술과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아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뒤바뀐 얇은 종이 한 장의 차트가 하마터면 저를 캄캄한 죽음의 문턱까지 억울하게 몰고 갈 뻔했다는 끔찍한 사실에 저는 새삼스레 숨쉬고 살아있다는 삶의 묵직한 무게를 매일같이 실감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연기하며 잿빛으로 야위었던 제 두 뺨에는 다시 따뜻한 혈색이 도돌도돌 돌아왔죠. 바닥을 딛고 걷는 걸음걸이에도 19살 가락시장에서 무거운 사과 괴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억척스럽게 좌판을 누비던 시절의 단단한 힘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정숙나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기쁘게 취임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솟아오른 500억짜리 정숙물산 빌딩에서 매달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임대 수익 전액을 온전히 가난한 암투병 환자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돌리기로 세상 앞에 굳게 약속했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차가운 단칸방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저소득층 환자들이 제 재단의 지원금 덕분에 수술을 받고 다시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새 삶을 얻었다는 감사 편지가 하나둘 제 집무실로 전해질 때마다 제 텅 비었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온기로 꽉 차올랐습니다. 세상과 언론은 연일 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락시장 끄트머리 노점상 좌판에서 시작해 피땀으로 모은 500억을 사회에 미련 없이 환원한 위대한 여인. 신문과 뉴스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리자 옛날 시장통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나이든 상인들이 자기 일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맑은 봄하늘 아래 재단 개소식이 벅차게 열리던 날. 화려한 단상 위 제 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제는 제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소중한 사람들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오른편에는 목숨을 걸고 남편의 위조 시도와 밀담을 녹음해 결정적 증거를 끝까지 지켜낸 은인 한복순 아주머니의 동생 한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단의 굵직한 안살림을 도맡는 운영이사가 된 한명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코끝을 붉혔습니다. 정숙 언니, 아니 이사장님, 우리 옛날 국밥집 복순 언니가 하늘에서 이 멋진 광경을 내려다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춤을 출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명자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왼편에는 10년 전 가락시장 철거 소송의 은혜를 완벽하고 예리한 법률 반격으로 되갚아준 든든한 방패, 재단 법률 고문 서지원 변호사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제 곁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존경을 감추지 않았죠. 선생님, 법의 길을 걷는 동안 선생님처럼 강단 있고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숭고한 재단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 가장 앞자리에는 병원 고위층의 끔찍한 은폐 압력에 꿋꿋이 맞서
진실이 담긴 결과지 한 장을 끝끝내 지켜낸 젊은 의사 박태영이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태영 전공의에게 두 손을 따뜻하게 내밀어 굳게 맞잡았습니다. 박 선생, 자네의 그 올곧은 양심 덕분에 내가 2번 살았네. 앞으로 우리 정숙 나눔 재단이 자네처럼 환자의 목숨을 천금같이 여기는 참된 의사들을 끝까지 뒤에서 지원할 걸세. 약속하지. 박태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두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환자 존엄 지킴이라는 특별 장학 사업을 신설했고 박태영 전공의가 영광스러운 첫 번째 후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를 잃고 눈물로 다졌던 박태영의 단단한 신념이 이제는 제 재단의 든든한 날개를 달고 더 크고 높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소식 행사장 한편에는 제가 19살 청과 좌판을 하던 시절부터 어깨에 메고 다니던 낡아 빠진 나무 지게와 모서리가 다 해진 사과 괴짝 하나가 투명한 유리관 안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괴짝 하나가 윤정숙이라는 여자가 이 악물고 걸어온 40년 세월의 거룩한 땀방울을 대리석 빌딩보다 더 위대하고 조용하게 증언하고 있었죠. 행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적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윤정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암센터 병동 앞 나무 벤치에 홀로 여유롭게 기대어 앉아 오랜만에 찾아온 완벽한 평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제 주름진 손에는 병동 1층 카페에서 방금갓 뽑아온 따뜻하고 달콤한 바닐라 라떼 한 잔이 조심스레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부드럽게 감싼 손끝으로 은은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서서히 번져 올라왔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40년을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향기롭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느긋하게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돈을 아끼느라, 남편의 빚을 메우느라, 상인들과 다투느라 제 입에 들어가는 커피 한 모금조차 사치라 여겼으니까요. 그 쓸쓸하고 억울했던 세월의 기억이 문득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조금 뭉클해졌습니다. 종이컵을 입술에 대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하얀 우유 거품과 코끝을 간지리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혀끝을 부드럽게 감돌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달콤함이 핏줄을 타고 흐르자 바싹 얼어붙어 있던 제 입가에는 오랜 세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진짜 환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살랑거리는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온 벚꽃잎 하나가 바닐라 라떼 하얀 거품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연분홍빛 꽃잎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건져 올리며 소리내어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멀리서 재단 뒷정리를 마친 한 명자가 환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와 제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굳이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푸른 하늘을 수놓으며 흩날리는 벚꽃비를 가만히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르르 두 눈을 감고 포근한 봄 햇살을 폐부 깊숙이 온몸으로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을 덮쳤던 가장 혹독하고 지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지나갔음을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차가운 가락시장 바닥에서 빈손으로 시작해 처절한 배신의 늪을 지나 다시 눈부신 봄 한가운데에 다다른 제 삶. 통장 속에 찍혀있던 차가운 50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지켜낸 사람의 따뜻한 품격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하늘하늘 떨어지는 벚꽃잎들이 제 어깨 위로 조용히 그리고 다정하게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바쳐 일군 500억이라는 거대한 돈.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따뜻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마저 저버렸던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깊은 무덤에 빠져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남의 피눈물 위에서 뻔뻔하게 축배를 드는 탐욕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며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진짜 봄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탐욕스러운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인연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